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월 경상수지가 45억 2천만 달러 적자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에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급격히 는 영향이 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은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라며 검찰에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이 적합한지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류 총경은 곧 정직 기간이 끝나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며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49년 건국 이래 처음 사면하게 됐습니다. 일단 15년 집권을 확정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종신 집권도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교역한 결과를 종합한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지난 1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에 더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45억 2천만 달러 적자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 2억 2천만 달러 적자에서 12월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락한 겁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74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컸습니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43.4%나 줄어든 게 뼈아팠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늘면서 서비스 수지도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여행 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로 증가한 반면 운송 수지 흑자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나마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받은 배당 수익이 늘면서 충격을 줄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부터 2차 전지와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중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다며 이후 지표는 개선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2월에는 그 규모가 53억 1천만 달러로 73억 4천만 달러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상품 수지가 상당폭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들쑥날쑥 성적표는 이어질 수 있지만 올해 경상수지가 연간 2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코스피는 2,4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그제보다 1.01% 내린 2,394.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가 기준 코스피가 2,400선을 밑돈 건 1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그제보다 2.55% 내린 788.6에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오른 1,324원 20전에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4%대로 꺾였는데요. 정부는 이런 둔화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나 공공요금 인상 등 변수가 많아서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물가 고공행진이 10개월 만에 주춤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꺾인 겁니다. 이번 달에도 4.5% 안팎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6%를 넘나든 지난해 고물가의 기저 효과로 올해는 이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변수가 많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건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제 경제 복속도가 가속화되면 에너지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죠. 국제유가를 포함한 이제 에너지 가격이 들썩거릴 수 있죠. 억누른다고 해서 억누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정부가 주도한 가격 할인으로 3년 5개월 만에 떨어진 축산물 가격도 안정세가 계속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동결한 공공요금도 앞으로 물가 부담을 키울 불안 요소입니다.
대통령이 나서 직접 단속했는데도 지난달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상승률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세 인상이 이제 4월하고 10월하고 예측되고 있고 그 가스요금 역시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원가 상승이 예측이 되고 이 원가 상승을 통해서 또 물건 가격 상승이 공공요금과 외식비 등 서민 삶에 밀접한 품목 가격은 계속 인상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이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체감 물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경제 우선순위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하원 세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할 일은 빠른 회복을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에너지와 의료 등의 분야에서 공급을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조치를 계속 강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프라법과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3대 입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는 것이 행정부의 우선순위라며 불과 7개월 만에 청정에너지 분야에 수백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초기 결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탈세하는 사람이 적발될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습니다. 한국인 납세의식 조사 결과 오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 행정을 다짐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 또 민생 밀접 분야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탈세에 대한 인식은 달랐습니다. 10명 중 7명은 탈세하는 사람이 적발될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20%는 매우 낮다, 50%는 대체로 낮다고 응답한 반면 탈세 적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비율은 5%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만큼 절반이 넘는 54%는 세금을 정직하게 안 내는 납세자들에 대한 대응이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득 미신고가 적발될 때 부과되는 벌금이나 형사처벌 수준이 낮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 적당하다는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국민 다수는 탈세가 적발되지 않고 있으며 탈세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회피 의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 3분의 2 정도의 응답자들이 이제 그렇다고 대답해서 2012년이나 2015년 조사에 비하면 그 성실 납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과 관련한 질문에는 64%가 혜택이 적다고 답했고 혜택이 더 높다는 비율은 5%대에 그쳤습니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에 대해 신뢰한다는 비율은 34.7%로 2015년 조사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의 탈세 사실을 알게 되면 재직 중에는 알리지 않겠지만 그만둔 뒤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범죄 행위이므로 알리겠다는 비율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숨진 전모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저녁 경기도 성남시 성남의료원을 찾아 20분 동안 전 씨의 유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뒤 이 대표는 유족과 어떤 대화를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유족에게 같이 일한 공직자 가운데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도 이 대표에게 힘내라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문이 늦어진 것이 유족 측의 반대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의 극단적인 선택은 자신이 아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라며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전모 씨의 시신에 대해 검찰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어제 오후 경찰이 신청한 전 씨의 시신 부검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검에 반대한 유족 의견과 검시 결과 등을 토대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격 검찰 수사 이후 주변 인물이 다섯 명째 숨지는 비극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당 내용 사태 속에 또 다른 악재가 터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 이 대표 리더십이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 사망 소식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맹비난하며 거듭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앞서 4건의 주변 인물 사망 당시에도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거나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정면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당 내홍이 계속되는 만큼 사건의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전 씨가 유서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정치 내려놓으라고 하셨다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확인되지 않은 유서 내용이고요. 타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강력 경고했지만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당 안팎에서 이 대표를 향한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극복이 절실한 건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와 거취 표명 압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진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개인 한 사람한테 의존해서 당을 끌고 간다? 또 선거에 임한다? 전 이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봐요. 당초 이 대표는 당내 혁신 요구가 일자 일부 당직 개편을 검토하고 비명계와의 접촉도 늘리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비극 탓에 소통의 동력조차 떨어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면 돌파 기조가 번번이 돌발 악재에 부닥치면서 언제쯤이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전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쌍방울이 줬다는 수억 원의 뇌물 혐의를 놓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회장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검찰과 거래한 것이라 주장하고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 쪽에서 오히려 거짓말을 종용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황영철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 건 18번째 재판부터입니다. 쌍방울 대북사업 전체가 이전 부지사를 거쳐 추진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대가로 이전 부지사에겐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까지 북측에 대신 건넸다는 겁니다. 19번째 재판에서 이전 부지사 측은 방 부회장이 김성태 전 회장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상장 폐지 또는 거래 정지와 김 전 회장의 더 큰 처벌을 막기 위해 검찰이 횡령 액수를 줄여주는 대신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로 거래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방 부회장은 김 전 회장 공소장을 본 적 없고 횡령액이 얼마인지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김 전 회장에게 의혹이 제기됐던 배임 횡령 액수는 4,500억여 원에 달했는데 검찰 공소장엔 538억여 원만 적시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방울이 건넨 법인카드를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를 놓고도 양쪽의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정치권과 인연을 이어가려는 쌍방울이 사회이사를 그만둔 뒤에도 법인카드 사용을 강권해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이고 방 부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선 그렇게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자고 이전 부지사 측이 종용했다며 이전 부지사가 아니라면 굳이 법인카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여전히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전 부지사를 다시 불러 5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가 다음 주 중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반드시 심사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경기도 의회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양특검법 등을 병합 심사하면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쌍특검과 관련한 압도적 국민의 뜻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와 시간 끌기 면죄부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공정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쌍특검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리려 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 대책회의에서 야권이 굳이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회를 극한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은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 중이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전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 인선을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월요일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 비윤계가 얼마나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먼저 눈길이 가는 핵심 직책은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당내 친윤 공부 모임, 국민 공감을 주도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됩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여당의 이 본질적 책무지. 김장연대 등을 통해 김기현 대표 당선에 큰 도움을 준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한 터라 이런 관측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무총장을 제가 하겠습니까? 공천에 개입하니 뭐니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변수는 당 안팎에서 불거질 수 있는 비판 여론입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친윤 핵심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건 대표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당 일각에선 친윤계에 속하지만 이 의원보단 상대적으로 색깔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정점식 의원도 후보군에 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신뢰받는 정당에 초점을 맞춰 치열하게 다투되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당의 전략과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초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전략기획 부총장과 조직 부총장 인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역시 친윤계 의원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박성민 의원과 인수위 시절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배현진 의원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인 역할을 하는 대변인단의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원내에선 재선의 이만희 의원을 필두로 강민국, 이용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원외에선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 출신의 이만희 의원은 당대표가 직접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 한 명의 후보군에도 들어갔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은 상징성이 큰 원외 인사가 낙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전당대회 기간 불거진 내홍을 수습하겠다는 김 대표의 의지라 비운계 가운데 일부가 당직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이라고 하는 기본적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정책위 의장 인선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권 여당을 함께 이끌어갈 핵심 당직인 만큼 곧 임기가 끝나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후임자 등 당 안팎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북한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현장에 딸 주애를 또 데리고 나왔는데요. 강력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 전쟁 주도권을 쟁취하라는 위협적인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6발이 동시에 발사됩니다. 북한 매체는 신형 전술유도 무기로 서해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사격을 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재원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발사 현장을 참관했는데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키워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첫째로 전쟁을 억제하고 둘째로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 2대 임무 수행에서 최대의 완벽을 기할 수 있게 엄격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목표물이 적작전 비행장을 가상에 설정됐다고 밝혀 우리 공군 비행장을 겨냥해 타격 연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수지 주변을 발사 장소로 택했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기습 사격과 수중 발사 착각을 노려 탐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신형 미사일은 특히 낮은 고도로 짧은 거리를 날면서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군은 지금의 요격 체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운용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발사 형태의 어떤 진전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고도를 낮게 했기 때문에 한국군 레이더에 잘 탐지가 되지 않았고 요격하기에 좀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연합훈련을 앞두고 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도발 수위를 점차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군사적 도발을 통해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평화를 위한 길로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은 최근 자신들이 발사한 전략순항 미사일을 합동참모본부가 탐지하지 못했다며 허세성 객기를 부렸지만 망신만 당했다고 원색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려명은 얼마 전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 2형 발사 훈련 공개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주장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억지를 써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새벽 북한은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 2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의 책임을 한미연합훈련 탓으로 돌리며 또다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질문에 해당 보도와 함께 최근 관련 당사국의 연합훈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함께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확정짓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국군 방첩사령부에 출석해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천공 개입 의혹과 별개로 군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방부가 저서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만큼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원의 심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저서에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부 전 대변인이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밀 유출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권력의 비밀을 파헤친 죄, 그리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 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제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첩사는 앞서 지난달 2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한미안보협의회 SCM에 참석해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있었는데 관련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이라며 어느 부분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범죄가 소명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만이 이제 군사기밀 누설죄가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부 전 대변인 저서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원 심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법원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정직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나온 결정이라서 효력은 미미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류삼영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54명이 참석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2달 만에 이렇게 경찰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려는 이런 시도는 어떤지 우리가 한번 잘 살피고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의 중립을 총경들이 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5달 뒤 경찰청은 류 총경이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강행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류 총경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취소 소송을 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도 일단은 류 총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돼 정직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위법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류 총경은 YTN과의 통화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 징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인정해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직 기간이 끝나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며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류 총경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 취소 소송 1심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밤사이 전국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선 외제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1명이 다쳤고 경북 칠곡에선 SUV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사거리 인도 쪽에 검은색 승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구 수성구 용학로 사거리에서 BMW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명이 다쳤고 사고 수습을 하는 동안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소방관들도 계속 거기 서 있고 경찰은 좀 뒤에 왔거든요. 교통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국수를 좀 복잡했고.
경찰은 코너를 돌던 BMW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사고를 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어젯밤 10시 10분쯤에는 경북 칠곡군 외관읍 골목에서 SUV 차량을 몰던 A씨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골목에 주차돼 있던 차량 넉 대가 파손됐고 경찰은 A씨를 쫓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쯤에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공주 분기점 부근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대고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인근 고속도로 통행이 30분 동안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뒷바퀴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부근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영동대로 방면 봉은사 앞 도로가 퇴근길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가 실탄을 기내로 들여와 두고 간 건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기 위해 이륙 준비를 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 탑승객이 좌석 아래 바닥에서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다름 아닌 실탄 2발이었습니다. 승객은 곧장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여객기는 터미널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00여 명이 모두 대피한 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기내를 정밀 수색했지만 안전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시간쯤 뒤 여객기는 다시 승객들을 태우고 마닐라로 향했는데 실탄을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내에는 CCTV가 없어 실탄 2발을 누가 놓고 갔는지부터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여객기가 전날 베트남 다낭을 떠나 인천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탑승객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총기협회 등을 통해 발견된 실탄이 어디에서 쓰이는지도 알아낼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살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고 자신은 외식을 하는 등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A씨는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며 당시 4살이던 딸 B양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의 물에 분유만 타먹이고 자신은 외식을 했으며 B양을 때리고 방치해 A양은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자친구의 지인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동 공갈 미수와 공동 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A씨 친구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일 밤 11시 50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A씨 친구의 집에서 20대 B씨를 폭행하며 감금한 뒤 금품 1,000만 원어치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거리 쓰레기의 대표격인 담배꽁초. 보기에도 안 좋고 또 환경도 오염시켜서 골칫거리인데요. 서울의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버려진 담배꽁초를 모아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거리 곳곳 볼성사납게 널브러진 담배꽁초들. 아스팔트 위를 나뒹구는 것부터 하수구에 처박혀 사가버린 것까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환경부 조사 결과 매일 1246만 개비가 넘는 담배꽁초가 길에 버려지는 거로 나타났는데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환경도 파괴하는 게 문제입니다. 꽁초 안에 있는 필터는 플라스틱이라 토양과 물을 모두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또 도로에 설치된 빗물바지가 담배꽁초에 막히면 폭우가 내렸을 때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피해가 커집니다. 이래저래 골칫거리인 담배꽁초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묘안을 냈습니다. 꽁초를 주워오면 1g에 20-30원씩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 행당동 먹자골목입니다. 골목을 다니며 제가 직접 담배꽁초를 주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담배꽁초 수십 개가 박힌 빗물 바지를 몇 개 청소하니 비닐봉지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1시간 가까이 담배꽁초 710g을 주워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져갔더니 21,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은 다양한데요. 돈도 물론 좋겠지만 그 이상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꽁초 수거 보상제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우선 걷어온 꽁초를 재활용할 길이 마땅치 않은 만큼 소각되면 이번엔 대기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길거리가 아닌 재떨이에서 담배꽁초를 걷어오는 등 보상금만을 노린 꼼수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더구나 제도 시행 4개월이 넘었지만 한 달에 참여하는 인원이 자치구마다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버려진 담배꽁초를 힘들여 치우기 전에 담배를 피운 뒤 아무데나 꽁초를 버리지 않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코로나로 잠정 중단됐던 제주의 국제 크루즈 관광이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들과 크루즈 입항을 앞두고 입국 심사 등 모의 시험을 진행하는 등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의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귀포시 민군복합항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문이 열리고 입국 심사를 마친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오는 19일 일본을 출발한 11만 톤급 국제 크루즈 입항을 앞두고 9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입국 심사를 비롯해 모의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심사부터 세관과 보안 검사, 출국 심사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개선점 등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19일 날 3년 만에 강지영 크루즈항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들어옵니다. 우리 오시는 크루즈 여행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3년여 만에 대형 국제 크루즈 관광도 본격 재개될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16일 승객 600여 명을 태운 2만 9천 톤급 아마데오하우의 제주항 입항을 시작으로 올해 서귀포 강정항까지 50차례에 걸쳐 국제 크루즈선이 12만 명가량의 관광객을 태우고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서귀포 강정터미널의 경우 크루즈 관광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통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합니다. 제주관광업계도 국제 크루즈 박람회 등에 참가해 크루즈 중간 기착조로서의 제주의 매력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3월 말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시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세계적인 기항 관광지로서의 제주를 지속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를 찾은 국제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16년 120만 명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다 국내 사드 배치 문제로 급격히 감소했고 코로나 발생 직후인 지난 2020년부터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 국가의 입국 규제 완화로 제주의 국제 크루즈 관광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이 만장일치로 확정됐습니다. 미국과 전략 경쟁에 맞서 권력을 일원화하는 기구 개편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주석이 단상 중앙에 마련된 투표함에 4장의 용지를 차례로 넣습니다. 자신이 단일 후보로 올라가 있는 국가 주석직을 비롯한 주요 직위의 찬반 투표 절차입니다. 탁 트인 대회장에서 이루어진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 찬성, 반대는 한 표도 없었습니다. 시진핑同志当选为中华人民共和国主席。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당권 장악에 이어 국가 원수와 군 통수권 지위까지 확보하며 집권 연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18년 연임 제한 철폐 개헌안의 첫 적용 사례이자 1949년 건국 이래 첫 3연임입니다.
일단 15년 집권을 확정지은 셈인데 이런 추세라면 종신 집권도 가능합니다. 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 이번에 통과된 국무원 기구 개혁안도 1인 권력 집중을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보와 사회 빅브라더 출현을 예고하는 국가데이터국, 신흥 핀테크 세력을 통제할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당 중앙에 새로 꾸릴 과학기술위원회엔 미국의 반도체 포위망을 기술 자립으로 돌파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党政居民学东西南北中啊，党是领导一切的，党是核心。 시진핑의 당을 통한 만기 칠남 구상, 권한이 쏠린 만큼 책임도 무거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미스터 시의 3번째 임기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3년임과 관련해 시 주석 본인과 중국 공산당, 중국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 주석이 말하도록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경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소통 채널을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며 우리는 협력을 진전시킬 기회를 찾는 동시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류 최악의 재난 중 하나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오늘로 12년이 됐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한 일본 정부는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르면 올봄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막바지 공사에 한창입니다. 이와 함께 주력하는 것이 바다에 버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알리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이 오염수에 어류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알프스処理水が含まれた海水とただの海水、普通の海水でヒラメやアワビを体内のトリチウム濃度といったものを変化が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を見せ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ができ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는 약 130만 톤. 사고 원전에서 나온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두 차례 정화 처리 후 바닷물에 희석해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어업단체뿐 아니라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海に流すことはやっぱりまだ早いと思いますよ。時期尚早として。でまだまだみんなと話し合いしてから流すんだらわかるんだけどまだ話し合いもしてないし勝手に海に流すなって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けど。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선 어류는 이 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もっと漁獲量を増やすよっていうフェーズでそういうトリチウムを含むアルプス処理水を排出する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るんでやっぱタイミング的にもすごく 오염수 방류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태평양 지역 섬나라들도 일본의 방류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당사국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작 지역 주민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각국에 충분히 설명해 방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현재 서쪽과 강원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고요. 서울, 경기와 충남, 경남, 제주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수도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전남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고온 현상이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로 따뜻하겠고 대전과 광주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기도 건조합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건조한 날씨 이어지니까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0.2도, 부산은 11.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 25도, 전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린 뒤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